1단계로 조정이 됐지만 과연 안심해도 될지 아니면 방심은 금물일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코로나19 이제는 안심할 시기. 자, 첫 번째 조항 한번 볼게요. 자, 추석, 한글날 연휴 후에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았다. 사실 굉장히 폭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폭증 정도는 아니면서 약간 우리가 잘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폭증을 안 한 거는 정말 네. 다행으로 여기지만 다행이죠.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추석 연휴 때나 한글날 연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생활 수칙을 그래도 잘 지켜주셨기 때문이기는 한데 다만 이제 한글날 연휴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주에서 2주는 봐야 되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이제 확진 환자 증가되지 않는지를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뭐 어제도 뉴스 보고 깜짝 놀라셨겠지만 한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50명 이상 발생을 하고 또한 뭐 방문 판매나 이런 데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좀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특히 뭐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뭐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데서 확진자가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상황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검사 결과로 반영이 안 됐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확진자나 위험 요인들이 도처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추세를 쭉 보시면 교수님 어떤 점이 가장 좀 우려스러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 내에 정말 확진이 될 만한 분이 정말 많이 없어졌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수를 이제 정부 당국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한참 올라갈 때 한 8월 말 9월 중순에 25%, 28%까지 올라갔다가 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17%, 18% 정도로 감염 경로 불분명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감염 경로 불분명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환자 한 명이 확진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확진될 때기 전까지 이 사람을 감염시킨 사람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여러 명을 이미 감염시킬 거기 때문에 20, 30명 이상의 잠재적인 감염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 좀 가장 좀 두려운 부분이고 그만큼이나 지역사회 내에는 아직도 본인이 이제 감염된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 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되는 게 이제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걱정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부산 요양병원처럼 집단 시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시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특히 요양병원, 뭐 요양원, 또 장애인 시설들 이런 데가 대부분 이제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되게 되면 뭐 사망자나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증상을 얘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 발생하면 뭐 몇십 명, 뭐 몇백 명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돼서 특히 이런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지역사회 내 감염 자체가 줄어야지 이런 고위험 시설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방역 당국이나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요양병원 종사자분들,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다면서요? 예, 사실 이제 전수조사를 뭐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전수조사라는 개념도 딱 검사를 하는 시점에서만 감염이 안 됐다는 거지 이후에도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사자들에 대해서 일단 뭐 증상 체크를 한다든지 발열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부산이라든지 수도권에서 계속 요양병원에서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이제 그런 유행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 아예 전수검사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일단은 본인들의 그런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감염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 관리가 중요한 이유들은 이분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환자분들은 그냥 한번 입원하게 되면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로 종사자들이 밖에서 걸려서 이제 병원 안에서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까지 종사자들이 고생하면서 조심조심 잘 하고 있었긴 했는데 네. 이런 상황을 더 최소화시키는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차트의 제목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제는 안심할 시기라고 적어놨는데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안심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항목 넘어갈게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바로 퇴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됐다 그래서 한 번 놀라고 너무 빨리 퇴원해가지고 또 한 번 놀랬거든요. 증상이 어땠길래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고령에다가 비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는데 저도 너무 빨리 퇴원을 해서 의아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초기에 이제 호흡도 좀 숨도 좀 차고 열도 나고 그다음 피로감도 느껴서 혹시나 이제 그 무슨 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런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의료진들이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뭐 빨리 퇴원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점도 있지만 저도 생각보다는 너무 일찍 퇴원했기 때문에 아마 뭐 선거 때문에 일찍 퇴원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네. 어쨌든 상태가 좋아져서 다행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놀라실 정도로 빨리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겠지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위중한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뭐 독감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에 계속해서 좀 과학자들을 좀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령이 74세거든요. 네. 근데 74세 연령에서의 사망률이 지금 미국이 한 4%고요. 우리나라가 한 7%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닌 거고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회복된 이유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대통령이었기 해요.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정말 최고의 의료진이 이제 치료를 한 거고 또 미국이 또 이런 치료제 개발이 당연히 전 세계에서 잘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투여했던 약들이 렘데시비어 우리나라도 뭐 한 600명 투약을 했지만 네네. 그나마 지금 코로나에 효과 있다고 증명된 최초의 약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WHO에서 뭐 사망률에는 별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사망률을 이제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호흡곤란이 좀 일시 동반된 사람에서는 증상호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훨씬 빠르게 해서 퇴원을 좀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렘데시비어가 본인 돈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드는 약이에요. 그래서 5일밖에 투여하는데 그 정도 드는 약이고요. 네. 그다음에 리제너론이라는 데서 만든 항체 치료제는 지금 연구 중이어서 가격조차 매겨지지 않은 이제 그런 약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연구 중이어서 일반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못 맞는 그런 약인데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미 그 약을 투여받았고요. 그리고 네네. 미국이 워낙에 의료비가 비싸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치료를 받게 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거의 1억 원 정도의 병원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도 보통 한 2주 입원하면 3, 4천만 원 내고 퇴원을 하셔야 근데 우리나라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니까 뭐 네네네.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회복된 거는 본인의 건강도 뭐 있긴 있었겠지만 그만큼이나 좋은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치료의 예를 일반 시민들에게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치료를 했다는 렘데시비르 방금 말씀하신 거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를 보니까 WHO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없다. 이런 기사가 바로 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렘데시비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아주 좋은 약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맞으면 다 낫고 이런 약은 아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최종 이제 보고가 3단계 연구 최종 보고가 나왔는데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중증으로 진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뭐 에크모까지 하는 환자들에서는 이미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서 제일 효과가 있냐? 이제 막 호흡곤란이 시작돼서 폐렴이 시작된 환자가 막 상태가 나빠지려를 때 그때 투여를 하면 상태가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입원 기간을 줄여주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제 이 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초기에 좀 빨리 쓰는 게 좋겠다라고 돼 있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한 600명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사용한 의사들 선생님들고 저도 이제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막 이제 나빠지려고 하는 환자에서 썼을 때 효과 정도 되는 거여서 이 치료제에 대해서 너무 가심도 아직은 좀 어렵겠고 또 렘데시비어를 뛰어넘는 그런 좋은 약을 계속 개발해야 될 필요는 아직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확실히 검증된 치료제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도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서는 예방이 최선인데 일반 고위험 군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좀 평소 면역력과 건강 지킬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임신부라든지 65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위험군인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서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일단은 가능하신 대로 뭐 외출을 자제하시고 뭐 집에 계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뭐 외출하실 때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더더군다나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이제 보온,
뭐 모자라든지 목도리 이런 것도 같이 하셔서 보온을 유지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만성 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약을 복용을 제때제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조금 같이 하셔서 규칙적인 식사 생활, 규칙적인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서 드신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개인 예방 그런 수칙,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서 뭐 감기라든지 독감, 비염 이렇게 유사한 증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계절이잖아요. 절대로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약이 코로나19를 치료한다. 이 포비돈 요오드가 최근에 예. 화제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뭐 검증이 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직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포비돈 요오드 같은 경우는 소독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피부나 이런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약의 농도를 좀 높여가면서 세포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지를 봤는데 이게 당연히 소독제니까 효과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포비돈 요오드 같은 경우는 먹으라고 개발돼 있거나 주사약으로 개발된 게 아니니까 네네. 먹거나 주사를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 감염자에서 가글을 하거나 이랬을 때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제 입안이나 이런 데서 줄어드느냐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예방적으로 가글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좀 줄일 수 있느냐 연구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걸 무턱대고 이제 쓰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게 사실 저렴하고 집집마다 있고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만 보시고 나 각을 해야지 하시면서 이제 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먹는 약이나 주사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약으로 이렇게 구강 가글이라든지 스프레이 제제들이 개발돼 있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약들은 실제로 원액이 아니고 상당히 뭐 한 30배 가까이 희석한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을 하시고 이거를 잘못해서 삼키거나 하셨을 때는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스프레이 제제도 그냥 구강용으로만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 요드 자체가 이제 갑상선 기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콩팥이 좀 좋지 않은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먹게 되면 그런 부작용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 포비돈 요오드는 그냥 피부에 소독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가능하시면은 입안이라든지 이쪽에 사용하시는 건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